뜨느니, 그죠? 예, 그러시죠.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세 번째 이번 2021년 1학기 저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 수요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또 학교 구성원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이 김창익 교수님 추천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유, 이 시간이 되시려나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시간이 맞았고 또 마침 관심도 보여주셔서 조한진희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술하신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의 내용과 함께 편하게 저희 보건학을 저희는 보건학을 학위 과정으로 그래서 수업으로 또 연구로 논문으로 뭐 이런 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창학 교수님의 추천을 미루어 짐작을 알아서 막 해석을 해보면 전혀 다른 말 그대로 이 경험이랑 일상으로 또 다른 그 우리 조한진 선생님의 관점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를 들어보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저도 이 섭외를 드렸고요. 선뜻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긴 말은 이제 다 줄이고요. 선생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뭐 30분에서 40분 정도까지 편히 시간 쓰시고 우리 학생들 질문이 있으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남은 시간을 채우고 정시에는 끝날 수 있도록 저번에 보니까 1시부터 수업 있는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리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예,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도 드리고요. 네.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유명순 선생님 메일을 받고 정말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그 메일로도 썼는데 그 아마 이제 같이 연구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코로나 초기부터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19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자료를 계속 이제 통계를 내셨었잖아요. 근데 그 자료를 저도 이제 뭐 몇 차례 원고를 쓰면서 그 자료를 인용했었고, 인용하면서 너무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 와,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 생각을 했고, 화이팅.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뭐 장애, 뭐 여성 인권 이런 영역에 있는 동료들도 그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이런 게 아카데미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구나. 어떤 지식을 생산한다는 건 이런 거여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들을 몇 차례를 나눴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이 초대해 주시더니 빨리 가야겠구나. 역시. 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왔고요. 저는 오늘 이제 뭐 질병권의 상상력으로 만나는 세계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몸살기가 좀 심해가지고 약간 멍한 상태여서 말하다가 약간 말이 꼬이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아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썼고, 사실 이제 뭐 보건의료라던가 뭐 건강, 질병 이런 영역이랑 사실 전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계기로 이제 건강이 손상되면서 질병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구나. 건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 스스로가 이제 일정 정도 건강이 더 이상은 회복되지 않는 그런 아픈 상태로 계속 인생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상태가 되고 보니 세상이 너무나 다르게 읽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다리에 골절을, 제가 지난 여름에 다리를 다쳐서 기부스를 했었는데, 평소에는 어디선가 뭐 이런 요청, 뭐 요즘 줌을 하지만 뭐 강의나 세미나나 뭐 이런 요청이 오면 네 알겠습니다. 일정 맞으면 가자 이랬는데, 이제는 그때 이제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뭐 가는 길은 뭐 괜찮나요? 이런 걸 이제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몸이 아프고 나니까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들이 너무나 이제 달라졌고, 그리고 저 스스로가 뭔가 좀 질문이 있거나 뭔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걸 굉장히 좀 파야지 마음이 시원한 이런 약간 집요한 스타일. 그래서 저는 애초에 질병과 전혀 상관없고 뭐 보건의료나 보건학을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 우리 사회는 몸이 아픈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는가, 혹은 우리 사회에서 건강이나 질병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본 책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보내드린 아마 링크들은 거의 보셨을 것 같고, 근데 책도
책도 많이 읽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뭐 책을 다 읽지 않더라도 아마 일정 정도 읽은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아주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입생들.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선생님 섭외 드리면서 이 음, 학교 안에 그 교보 문고에 있더라고요, 책이. 그래서 또 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겹치는 얘기를 할까 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편히 하셔도 될 네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보건의료를 다 공부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약간의 걱정이 되지만 얘기를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고, 이제 몸이 아프고 나서 질병이 이제 굉장히 편견과 차별의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건강이 손상된 게 2009년도에 팔레스타인의 그 현장 평화 활동을 이렇게 3개월 정도 갔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이 아시겠지만 이제 전쟁 지역이고 독성 물질이 많고 이제 점령이 장기화되면서 뭐 암 환자나 희귀난치 질환자 이제 계속 증가한다는 보고가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3개월 동안 살면서 보통 외국인 활동가들은 에비앙 생수 이렇게 사서 먹고 이러는데 저는 같이 그 현지인들이랑 거의 우물물 같이 먹고 살고 계속 이제 이렇게 지냈었는데 아마 그런 것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고 뭐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몸이 이제 되게 아프게 됐고 초반에는 제가 2009년, 10년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계속 이제 몸에 어떤 증세들, 이상 증세들이 있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병원 가도 이제 진단을 못 받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진단을 받은 거죠, 몇 년 뒤에. 근데 어쨌든 그 뭐 서울대병원부터 해서 유수의 병원들을 갔지만 진단이 나오지 않고 진단이 나오지 않으니까 치료법이 제시되지 않고 근데 저는 계속 아프고 뭐 쓰러지고 이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용하다는 한의원 아니 뭐 누구 오빠 친구가 하는 뭐 동네 작은 의원이지만 대학병원 출신에 은퇴하고 나서 뭐 의원을 하시는 선생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몸의 상태를 이제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이제 제가 누구 소개로 갔으니까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외래 접수로 간 게 아니니까. 뭐 운동권들은 부정적이라서 잘 아프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거나 어떤 한의사 선생님 제가 이제 비혼주의자인데 비혼이고 뭐 페미니스트고 뭐 그렇다면서요. 음양주화가 깨져서 아픈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뭐 저를 비난하고자 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여동생 같아서 자기 가족 같아서 약간 엄마가 등짝 스매싱 날리듯이 약간 그런 마음으로 약간 염려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어떤 누구 소개로 간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곳은 의료시, 그러니까 의료 공간인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보면서 물론 이제 약간의 농담을 담긴 했지만 질병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많이 돌아다니는 장이구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뭐 나의 동료나 일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르죠.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니까. 아무리 완전히 오피셜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질병이 굉장히 어떤 편견과 차별이 돌아다니는 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도대체 질병이 뭐고 건강이 뭐고 이제 제가 앞서서 말한 저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그 의료인들이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면서도 굉장히 약간 당혹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불쾌감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도대체 몸이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걸까? 어떤 시선으로 보는 걸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프면 다들 빨리 건강을 잘 회복하길 바래 이런 덕담들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건강이라는 게 도대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은 회복이 잘 안 되니까 도대체 건강이라는 게 누구한테 왜 필요한 개념인 거지? 막 이런 걸 질문하게 됐어요. 과거보다 수명이라던가 뭐 건강 자체는 더 좋아졌는데 그렇다면 그 개인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깊어졌을까? 과거보다? 이를테면 80년대보다 지금이 뭐 지금 시대 사람들이 더 뭐죠? 기대 수명이 더 길 텐데 지금 시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을까? 더 깊어졌을까? 그리고 뭐 시민이나 자본가 정부에게 어떤 건강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 막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지만 되게 근본적인 어떤 것들이 막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 질병과 건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이제 막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 이제 몸이 아프고 아플 때는 계속 회복받기를 요청받잖아요. 그거는 회복하라는 의무와 뭐 혹은 회복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회복을 계속 요청받는데 의무든 권리든 근데 더 이상 회복되지 않을 때 그런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나의 몸이 우리 사회에서 실패한 몸이 아닐 수 있는 걸까?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도 내가 불행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행했었거든요. 지금은 별로 안 그런데, 제가 굉장히 스포츠 막 되게 좋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막 수영 20바퀴 하고 출근하고 주말에 막 암벽 다니고 이런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뭔가 좀 스트레스도 풀고 뭔가 그런 어떤 스포츠를 하면서 어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이런 쾌감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가 뭐 현기증도 생기고 이래서 그런 스포츠를 하나도 하지 못하니까 뭔가 뭐 어떤 노동을 못하겠다 됐다라는 것과 또 다른 어떤 불행이 오는 거예요. 뭐랄까, 삶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소거돼 버린, 그래서 일상의 어떤 소소한 즐거움이 소거돼 버린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뭐 제가 이제 계획했던 어떤 인생의 어떤 뭐죠? 계획이 있었는데 건강이 손상됨으로 인해서 그런 계획들을 이제 다 폐기해야 됐던 이런 경험들도 이제 굉장히 저를 불행한 감각으로 이제 밀어 넣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걸까?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우리 사회의 주변을 둘러보면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아프기 전에는 굉장히 건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아프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보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골골거리는 사람들이 뭐 저처럼 이렇게 뭐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근데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왜 건강한 사람의 시선밖에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장애인은 장애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성은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주민은 이주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노동자가 자본가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성이 남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듯 왜 아픈 사람들조차도 계속 건강한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몸을 보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한탄하고 불행하게 여길까?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 몸을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의료에서, 그러니까 어떤 현대의학이 표준화한 어떤 의료 기준에 나의 몸은 굉장히 불건강한 몸일 수 있지만, 나의 기준, 내 몸이 처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에선 이 몸이 최선인 거잖아요.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료에서는 나의 몸이 굉장히 실패한 몸일지 모르지만, 나의 인생에서 나의 몸이 실패한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정신승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몸의 기준이 굉장히 다를 수 있고, 몸의 상태가 다르면 그 다른 상태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애인은 장애인의 눈으로 자신의 몸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비장애인의 눈이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질문을 가지고 저의 일상을, 혹은 우리 사회가 아픈 사람을 대하는 시선을, 혹은 우리 사회가 질병이나 건강을 다루는 시선들에 대해서 좀 다시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링크 보내드린 것도 이제 잘 아플 권리라는 꼭지명인데, 이제 제가 이제 질병권이라는 개념을 아직 아주 초보적인 개념인데, 어쨌든 뭐 질병권을 이제 풀면은 잘 아플 권리인데, 우리 사회는 건강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제 선생님들이 다 이제 건강권을 연구하시고, 우리 사회 시민들 혹은 다양한 존재들이
건강권이 어떻게 잘 보장될까 이런 것들을 아마 많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실 텐데 저는 이제 건강권이 아니라 질병권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권이 갖고 있는 이 베이스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건강 중심 사회다. 그럼 건강 중심 사회가 뭐가 나쁜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남성 중심 사회가 나쁜 것은 남성의 몸이나 남성의 경험만을 보편으로 설정하기 때문인 거고 비장애인 중심 사회가 문제인 것은 비장애인의 몸을 기본으로 사회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몸이 소외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강 중심 사회, 건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건강이 과도하게 중심에 배치된 사회가 과연 맞을까? 옳을까? 건강한 몸만을 표준으로 삼아서 이 사회가 설계되는 게 맞나? 라는 문제의식을 갖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건강이 손상되어 있을 때 혹은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아픈 몸을 잘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뭐 일정 정도의 권리, 일정 정도의 의무로 두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이 유예되잖아요. 그래 아프니까 뭐 학교 안 와도 돼. 이런 것들이 유예되기도 하고 아프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할 권리가 유예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임시적인 거고 네가 건강을 다시 회복되면 너의 권리와 혹은 의무를 다시 그대로 예전처럼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계속 아픈 사람들 혹은 일정 정도 아픈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아픈 몸을 극복하지 않고도 훼손됐던 권리나 혹은 일정 정도의 의무 그것이 의무라는 게 반드시 싫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아픈 몸을 극복하지 않아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온전한 성원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아픈 몸을 둘러싸고서는 회복과 치료 담론만이 있었던 것 아닌가. 아픈 사람이 회복되지 않거나 혹은 회복 유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 존재 자체로 살 수 있는 어떤 조건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건강 중심 사회가 왜 문제인지는 아까 이제 뭐 잠깐 말씀드렸고 뭐 보내드렸던 링크에도 있어서 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건강 중심 사회를 뭐 말하자면 극복하는 것 혹은 질병권이 보장되는 사회 혹은 잘 아플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제 저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잘 아플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걸림돌이 저는 이제 질병의 개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을 굉장히 개인에게서 찾는 현상들을 이제 포착한 거죠. 너 이렇게 뭐 술 많이 마셨으니까 간암 걸렸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 짜게 먹어서 위암 걸렸어. 생활습관 교정해야 되는데 네가 나쁜 생활습관 가졌기 때문에 뭐 암이 온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떤 개인의 질병 원인을 그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에서만 끊임없이 집요하게 찾는 현상. 물론 그 개인의 생활 습관이 분명히 이 사람의 질병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뭐 선생님들이 훨씬 잘 아시다시피 어떤 개인의 생활 습관에는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사회적인 불평등이라든가 어떤 조건들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들이 술 담배를 더 많이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사회적인 맥락들을 자꾸 소거시키고 굉장히 집요하게 질병을 개인화시키는 어떤 현상들을 저는 이제 질병의 개인화라는 단어로 한번 포착해 봤는데요. 뭐 기본적인 문제는 그거죠. 노력하면 네가 건강 지킬 수 있는데 너의 부주의로 잘못된 습관으로 건강이 왔다라는 얘기인 거고 제가 2016년도부터 이 말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기사인가 어디를 보니까 어떤 기자분이 또 질병의 개인 책임화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던데 뭐 그 기자분이 같은 표현으로 쓰신 건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쓰는 의미에서의 질병의 개인화는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뭐 예, 이런 뭐 근데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뭐 기대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소득이랑 다 비례하고 뭐 노동 조건, 뭐 성별 임금 격차 뭐 이런 것들 다 뭐 산재 사망 2,000명이라는 건 사망하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질병을 얻거나 어쨌든 뭐 건강에 손상되는 사람 또한 1위라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런 맥락들 자꾸 소거시키면서 그 개인의 생활 습관으로 어떤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방식 혹은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뭐 그런 정부에서 만든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죠? 건강정보 제공하는 사이트, 뭐 질병 무슨 청, 뭐 그런 데 들어가서 병명 치면 이제 거기에 이 병의 뭐 원인은 뭐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도 보면 대체로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린 거에는 뭐 이를테면 과도한 야근 이것도 분명히 그 사람이 암에 걸리는 요소일 수 있는데 그런 건 없고 뭐 술, 담배 계속 이런 이야기들만 이제 주구장창 써놓는 방식들 뭐 그런 것들이 뭐 간접적으로 어떤 질병의 개나 어떤 이런 현상들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뭐 이제 한국이 건강정보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 나라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뭐 자기야라는 김원희 씨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건강정보 프로그램 뭐 약간 이런 거였는데 암에 잘 걸리는 뭐 4가지 성격 이런 걸 다음 주에 합니다라고 예고를 하고 이 회차를 하고 굉장히 대박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그 뭐죠? 시청자들이 빨리 이 프로그램을 보고 암에 잘 걸리는 성격이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지 보고 내가 암에 잘 걸리는 성격이면 성격을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암에 잘 걸리는 성격을 이런 거를 해놓은 거예요. 뭐 일중독에 걸린 사람, 뭐 퇴근 후에도 업무 걱정, 뭐 일이 너무 많아서 휴가는 상상하기 어렵고 휴식치 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할 일을 막 리스트로 만들어 놓는 사람, 이런 사람 이제 암에 잘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 방에 계신 20분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 계실 것 같은데 완벽주의적인 사람 아침에 이렇게 학교 등교하거나 출근하시면서 내가 아까 가스불 껐나 하면서 다시 현관에서 들어가서 보시고 이런 완벽주의적인 사람 이제 암에 잘 걸린다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착한 사람 컴플렉스 있는 사람 막 부탁 거절 후에 막 죄책감 느끼고 타인 감정 고려해서 자기 감정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 암에 잘 걸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성격을 이제 고쳐야 암에 안 걸릴 수 있다. 네, 여러분 이 3개 중에 거의 다 속하시죠? 최소한 1~2개는 속하시죠? 혹은 3개 다 속하는데 나는 막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저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뭐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 사회가 이제 IMF 이후에 굉장히 구조조정이 강하게 됐고 또 2008년도에 또 뭐 그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으면서 그 직장에서요. 그러니까 뭐 한 90년대부터 일하셨던 분들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90년대 예를 들어서 3명이 하던 거를 IMF 지나면서 2명이 하게 됐고 2008년도 이후로는 3명이 하던 걸 1.5명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졌다라는 거죠. 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 뭐 효율성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노동의 양이 이제 굉장히 늘어났고 한 사람이 사실은 8시간 노동한다고 할 때 8시간 동안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일 중독이 되지 않고서는 그 일을 다 이제 처리할 수 없는 문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해서 꼭 승진의 욕심이 아니라 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 중독에 걸리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굉장히 이런 노동 환경들이 있는데 일 중독 걸린 네 성격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말한다고 느껴져서 굉장히 분노가 일었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기업에서 어떤 실수하면 뭐 이런 PPT 뭐 바이어들 뭐 미팅하는데 이런 PPT에 오탈자 하나 있으면 가서 엄청나게 와장창 깨지고 뭐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SNS 같은 경우도 누군가 뭔가 발언을 한 명 뭐 어떤 뭐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SNS에서 누가 뭐 발언 하나 잘못하면 완전 조리돌림 당하잖아요. 물론 이제 일정 정도 잘못 발언 그러니까
실수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너무 강력하게 조리돌림하면서 완전 이 사람을 아작내버리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이 관계에서 긴장감을 높이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렇게 굉장히 만드는 사회인데 뭔가 완벽주의적인 사람에 대해서 너 성격 문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돌리는 이런 문화들 뭐 착한 사람 콤플렉스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죠. 특히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상사의 감정을 고려해서 나의 감정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면 잘리죠. 혹은 깨지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자꾸 개인의 성격의 문제, 그리고 너의 성격을 교정하면 되는 문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질병을 개인화하는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노력하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 판타지인데 저 펜로즈의 계단처럼 왜 이 판타지가 깨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판타지는 이제 깨졌죠. 특히 이제 청년층에서는 너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깨진 지 오랜데, 그러니까 명징하게 깨졌는데. 소득 분위에 따라서 기대 수명도 다 비례하고 뭐 산재 이렇고 이런데도 왜 다 노력하면 건강할 수 있다라는 이 판타지는 왜 이토록 깨지지 않는 걸까 궁금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좀 연구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뭐 미디어 또 뭐 건강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한국에 많고 뭐 관련해서도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 늘 TV에 나오는 그런 건강 프로그램들 뭐 노니 먹고 막 이런 거 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침침하면 블루베리 안 먹어서 그런 거 같고 막 다리 뻐근하면 노니 안 먹어서 그런 거 같고 사실은 이제 뭐 과로 때문이거나 미세먼지 때문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 많이 보다 보면 이제 계속 내가 뭐를 안 해서 논의를 안 먹어서 뭐를 안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사유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어떤 기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비판을 하는 거죠. 뭐 잘 아시듯이 뭐 어떤 이런 조건들 안에서 질병이 발생하는 거고 뭐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어떤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을 당연히 일정 정도 상승시킬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좀 더 운동하고 좋은 음식 챙겨 먹으면 당연히 건강에 일정 정도 상승할 수 있지만 그런 생활 습관의 교정보다 어쩌면 사실 어떤 구조들에 대한 문제들을 자꾸 봐야 되는데 어떤 질병을 이제 개인화하면서 구조의 문제들을 자꾸 휘발시키는 방식들에 이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질병의 개인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문제인데 제가 지금 꼽는 첫 번째 문제는 아픈 몸들에게 자책감을 강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서 건강이 손상됐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을 꾸준히 이제 오랫동안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노년기 분들은 뭐 중증 질환 경험하신 분들 얘기 들으면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몹쓸병이 왔다 이러시고요. 실제로 제가 동북여성민회라고 여성단체가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진행하는 여성 암 환자 캠프에 무슨 사람책 이런 걸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났던 분이 한 60 정도 된 여성분이셨는데요. 자궁암인가 유방암인가 진단받고 나서 초기였는데도 초기였고 뭐 수술하면 괜찮다라고 의사가 얘기했는데 그 진단을 받는 순간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고 싶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거든요. 제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했었는데 뭐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암이 막 말기야. 그래서 막 지금 막 이런 상황이면 나 이 고통을 그냥 지금 다 끝내고 싶어. 빨리 올라가서 이런 마음일 수 있지만 암이긴 하지만 굉장히 초기여서 뭐 간단히 수술하시면 예후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라고 하는데도 그리고 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수술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뭐 방사선 치료라든가 이후 항암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옥상에 가서 떨어져 죽고 싶으셨을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정말 죄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에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병에 걸렸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자신을 얼마나 비난할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올라가서 떨어져 죽고 싶으셨다고 그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그 여성민의 활동가들이랑 저랑 다 너무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질병을 그 어떤 선악, 질병, 뭐죠? 신화에서 뭔가 잘못 살아서 어떤 너의 죄로 역병을 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 정말 수용하시는 거죠. 근데 청년층을 또 인터뷰해보면요. 뭐 내가 잘못 살아서 죄가 많아서 질병이 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요. 그 대신 청년층들은요. 자기가 뭐 무슨 암에 걸렸다. 뭐 무슨 질병이 왔었다라고 할 때 자기가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그 질병이 왔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하세요. 청년층 분들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둘 다 환자 네가 잘못 살아서 질병이 왔다라는 관점을 노년층이나 청년층이나 내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질병을 개인화시키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분들에게도 세대에 따라서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저렇게 내면화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자책감, 아픈 사람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질병의 개인화가 정말 나쁜 것은 아픈 사람들에게 이 끊임없이 자책감을 심어주는 이게 너무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는 그 자책감 자체가 이 개인에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 살아서 암에 왔고 뭐 항암하고 이러느라고 뭐 가정 경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졌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가족들한테 끊임없이 미안해하고 이렇게 자책감이 그 자체로 너무 나쁘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또 하나는 어떤 소수자 인권 운동이 성장하려면 어떤 최소한의 자긍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LGBTQ 뭐 이런 해서 뭐 퀴어 퍼레이드 이런 거 하면서 어떤 퀴어로서의 자부심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한국에서는 뭐 장애인의 자긍심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전장현 집회 때 이제 플랜카드가 피켓이 등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어쨌든 내가 장애인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뭐 그래 나 장애인이야 혹은 약간의 자긍심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자긍심들이 일정 정도 있어야 그 기반 위에서 소수자 운동이 그 영역의 운동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아픈 몸들에게 끊임없이 자책감을 심어주는 이 문화에서는 아픈 몸들이 조직화되고 어떤 인권운동 혹은 어떤 현실을 발화하는 주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환자 권리 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 일전에 그 뭐죠? 뭐 건강세상 네트워크나 아니면 뭐 클리백 투쟁했었던 뭐 주성 선배, 강주성 전 대표나 이렇게 만나서 이제 환자 권리 운동 이런 얘기들을 몇 차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주성 선배도, 그러니까 강주성 대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환자 권리 운동은 이제 굉장히 되게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왜냐하면 환자들은 자기 질병이 낫는 것, 그 질병을 어떻게든 빨리 회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뭔가 이 몸을 아프게 만든 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에 이제 그다지 관심이 없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뭐 환자 관리 운동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뭐 그런 요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자책감들이 굉장히 뭔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이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분이랑 작년인가 어떤 학회인가 어디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뭐 파슨스가 뭐 환자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에 대해서 아직도 뭐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배운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던데, 저는 저게 벌써 50년, 60년, 1950년대에 나온 모델 아닌가요?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 그 백인 사회, 중산층 백인 사회에서는 작동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환자에게 질병에 대한 책임 없음, 이게 한국 사회에서 2000년대에 작동하나? 저는 작동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환자에게 굉장히 책임을 강하게 넘기는 사회인데,
어쨌든 그 어떤 작년인가 어디 발표를 갔더니 저 모델에 근거해서 그 질병 관련한 어떤 서사를 막 해석하시길래 제가 강력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질병의 개인화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에게 자책감을 심어주고 환자들이 어떤 자기 권리를 바라는 주체로 성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서 계속 설명해 드렸듯이 질병의 어떤 사회정치적인 맥락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질병은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요소도 있고 막 많은 건데 그런 요소들, 특히 이제 사회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 어떤 질병을 너무나 탈정치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을 어떤 개인에게 떠넘김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좀 절감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이 사회가 이제 얻는 것 같다. 그래서 이윤의 사유와 손실의 사유와 이제 뭐 이게 산재 운동 하시는 분들이 노동자 건강권 운동 하시는 분들이 저 말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산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노력하면 건강 쟁취할 수 있다는 환상은 이미 유포돼서 되고 빈곤에 개인화는 비판받았으나 왜 질병에 개인화는 여전한가? 왜 이런 방식으로 체제 유지 담론에 질병이 기여하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의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질병권 얘기하려면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좀 압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요 얘기를 조금 더 넘어갈게요, 바로. 그래서 질병권은 그럼 건강권이랑 뭐가 달라요? 뭐 어차피 건강권에도 회복될 권리라던가 환자의 인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건데 건강권이랑 질병권은 뭐가 다른가? 제가 생각하는 질병권은 건강권을 포함하지만 초점을 좀 이동시킨 개념이에요.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질병권에 관한 글을 처음 썼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건강권의 문제의식은 이거인 것 같아요. 혹시 아니면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들이. 어떤 시민 혹은 집단, 뭐 이런 좀 어떤 사회, 뭐 이 사람들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의학을 비롯한 뭐 혹은 뭐 어떤 위생시설이라던가 뭐 어떤 사회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게 이제 한 축에 있을 것이고 한 축에는 어떤 건강 불평등을 해소해서 의료 접근권을 좀 더 보장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의 건강을 어떻게 더 할 것인가 이렇게 좀 건강권이 가진 문제의식과 흐름은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반면 질병권은 아픈 몸으로도 어떻게 온전히 살 수 있는가 질병으로 유해되지 않는 아픈 몸의 시민권 그래서 이 질병, 그러니까 아픈 몸을 문제시한다기보다 이 아픈 몸을 둘러싼 환경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 사람이 아파도 살만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문제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권은 당연히 뭐 건강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이 환자의 몸을 어떻게 혹은 이 사람의 몸을 어떻게 이제 계속 건강하게 더 만들 것이냐 뭐 사회 뭐 의학의 기술이든 뭐 건강 불평등이든 이 몸 자체를 이렇게 많이 본다면 질병권은 약간 이 의료 담론이나 치료 담론이랑 약간은 거리를 두면서 물론 질병권에도 당연히 회복될 권리, 치료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만 그거 자체에 막 이렇게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포함하지만 내가 좀 아파도 어떻게 온전히 나의 시민권 혹은 성원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어떻게 다시 세팅할 거야, 다시 설계할 거야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어떤 단어 혹은 언어들이 사고를 이제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단어들로부터 역으로 이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지금은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뭐 언론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일반적으로 쓰지만 사실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그 기사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한 2001년, 2년도 기사에도 보면 불구자 이런 게 언론에 되게 많이 등장해요. 저런 단어들이 신문 이런 데서도. 물론 모든 신문에서 일반적으로 불구자라고 쓰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불구자라고 쓰면 난리가 나죠. 장책법에 이제
저촉되고 뭐 인권위에 이제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제소하겠다 막 이럴 텐데 어쨌든 불과 20년 전만 해도 뭐 불구자 이런 말들이 공식 언론에 등장했다라는 거죠. 따옴표, 작은 따옴표 없이. 그리고 뭐 병신 이런 말들도 지금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 쓰였죠. 작은 따옴표 없이.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은 장애인 비장애인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신문에서도 어떤 불구자를 어떤 정상인이 도와줬다. 어떤 불구자를 일반인이 뭐 지하철에서 뭐 구해줬다. 이런 식으로 정상인, 일반인 이런 식으로 호명하는 것들이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저런 단어를 쓰는 것이. 근데 이제 정상인과 불구자, 일반인과 불구자, 혹은 일반인과 병신 이렇게 호명하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 양쪽 집단이 평등할 수 있겠는가. 물론 단어 자체가 문제가 돼서 뭐 이 평등 자체를 못하게 만들진 않죠. 단어 자체가 그렇게 작동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집단을 불구자라고 부르고 자신이 속한 집단을 정상인이라고 혹은 일반인이라고 부르는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등한 사유를 잘 키워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인권운동 영역에서 계속 기존의 단어를 버리고 혹은 기존의 단어를 고치는 방식을 많이 쓰는 거죠. 혹은 기존의 단어를 재규정하거나. 그래서 뭐 페미니즘에서는 폐경이 아니라 뭐 완경이다 이렇게 단어를 고쳐서 많이 쓰기 시작했고 뭐 한 20년 지나니까 지금 뭐 완경이라는 말을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고 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는요. 특히 이제 영페미니스트 진영, 그러니까 저 20대 때 그때 어떤 삽입 섹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뭐 성교육 책이든 페미니즘 책이든 그러니까 성교육 책이든 뭐 어떤 포르노 책이든 뭐든 간에 삽입 섹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시선이다. 남성에게는 삽입이지만 그러니까 이성의 섹스를 전제했을 때 남성에게는 삽입이지만 여성에게는 흡입 섹스인데 삽입 섹스라는 표현은 굉장히 남성의 경험만을 보편화한 단어다. 남성 중심적인 단어다. 그래서 뭐 흡입 섹스로 써야 된다. 막 이런 논쟁들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시기를 넘어와서 성기결합 섹스라는 표현이 좀 더 중립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정리가 됐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건강 중심, 건강을 너무나 이 중심에 두고 설계하고 너무나 강한 개인을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엄청나게 건강한 개인을 자꾸 설정하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고 맞물려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강박이 너무 많은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에 대한 집착과 강박이 너무 많죠. 그건 이제 뭐 그럴 만한 맥락이 있죠. 한국 사회에서 건강을 잃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는 사회니까 건강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맥락이 있기도 한데 너무 그러니까 뭐 TV 미디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뭐 그건 뭐 헬스 산업의 영향도 있겠지만 너무 건강을 너무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여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건강이란 단어를 좀 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너무 이 건강에 대한 집착과 강박, 불안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건강 손상에 대한 불안들이. 물론 이것도 이제 그걸 부추기는 뭐 여러 문화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있겠지만 그런 맥락에서도 건강권이라고 했을 때 아픈 사람에게 건강권은 계속해서 뭐랄까 욕망하지만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무엇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이걸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 아플 권리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여전히 건강은 굉장히 갖고 싶은 무엇인데 가질 수 없는 무엇이어서 더 속상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서 건강이라는 말을 약간 덜 쓰는 의미에서도 뭐 건강권이라는 말을 꼭 써야 돼. 약간 약간 삐딱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그거보다는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 언어는 정상인이 있었고 그 옆에 불구자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정상인이 있고 정상인이 아닌 존재로서의 불구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 기준점을 이동시켜 버린 거잖아요. 장애인이 있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 이 말의 구조인 거잖아요. 저는 이 기준점을 이동시킨 게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단어에서. 그러니까 양쪽이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양쪽이 평등한 관계가 아니고 그동안의 역사에서는 어쨌든 근대 역사에서는 그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굉장히 핍박하는 혹은 차별하는 억압하고 배제하는 관계였고 지금도 뭐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사회인데 어떤 중심, 이 스탠다드를 이렇게 이동시켜 버렸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저렇게 어떤 것의 중심을 이동시킨다라는 게 갖는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이제 그 장애 운동하는 동료들이랑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제 건강에 대한 강박이 많고 계속 어떤 건강한 몸만을 표준의 몸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루저로 혹은 이 사회에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다 병원에서 투병만 하고 있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너무나 이분화된 이런 사회에서는 차라리 질병 아픈 상태를 기본값으로 두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게다가 한국 사회는 아플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뭐 노동 강도라든가 노동 시간이라든가 뭐 어떤 경쟁이라든가 뭐 산재라든가 아니 뭐 사람들의 자살률이 보여주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현실들 그런 상태라면 건강한 몸을 기본값으로 두는 게 아니라 아픈 몸을 기본값으로 두고 사회를 설계해야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고 아직 정돈되지 않은 생각인데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아플 수밖에 없는 사회를 살고 있다면 아픈 사람을 기본값으로 사회를 설계를 해야지 다 아픈데 아픈 거 숨기면서 살잖아요. 특히 20대 이제 그 아픈 분들을 만나보면 몸이 너무 아프고 20대들은 이제 SNS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고 이제 SNS에 뭐 먹은 것도 찍어 올리지만 뭔가 일기처럼 올리기도 하고 좀 징징거리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20대들이 절대로 SNS에 자기가 아픈 이야기는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일정 정도 관종이고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고 그래서 약간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쓰지 않는다는 거죠. 취업에 불이익이 올까봐 아픈 사람 건강하지 않은 신체라는 게 탄로 났을 때 취업에 불이익이 올까봐 이제 뭐 기업에서 요즘에 뭐 SNS 사찰을 워낙 뭐 이제 뭐 면접 과정에서 많이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픈 걸 끊임없이 숨기면서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어떤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런 사회에서 자꾸 건강한 몸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건강한 몸의 그 정도도 점점 더 이 기준을 자꾸 높이는 것 같은 이 문화에서 차라리 질병권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대략 뭐 뒤에 얘기도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질병권 운동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랑 뭐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고 대강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서 선생님들의 뭐 어떤 질문이나 뭐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링크도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접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게 그 학생들 수업 사이에 정말 딱 그 김밥 같은 거 먹으면서 1시간 편안하게 듣고 대화하는 자리라 또 못 듣고 나가는 학생들은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들으시면서 아마 좀 뭐랄까 좀 하는 생각들 한 경우가 있을 거고 궁금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한번 채팅으로도 좋고 의견으로도 좋고 한번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피드백을 좀 주면 어떨까요? 그 사이에 보니까 전 연극하신 거 그게 좋았는데 그게 내러티브를 많이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관련된 그 활동 계획이나 아니면 뭐 추가 집필 계획이나 아니면 저같이 학교에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뭐
계획이나 이런 일정 얘기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학생들 질문 생각할 동안에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책 읽고 선생님 말씀 듣는 걸로는 좀 아쉽더라고요. 더 좀 알고 나누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권이 틀려서 질병권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같이 보건학하는 사람은 너무 의학적인 질병 얘기의 홍수 속에서 사회적인 건강, 그러니까 건강에 미치는 사회의 중요성, 건강한 사회가 건강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많아져야 된다는 입장인지라 그래서 이 얘기 지금 주신 질병권의 이야기야말로 소위 저희 쪽에서는 학술적으로 환자 중심성, 사람 중심의 뭐 이런 얘기랑 사실 같지만 이게 더 맞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더 맞고 제대로고 더욱 필요하고 또 의미가 확장되고 더 정교해지고 그래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고 계시고 이런 거 여쭙고 싶었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 질병권 운동 막 이 얘기가 일단은 지금 좀 아픈 사람들 당사자들이 자신의 몸을 해석하는 이런 서사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나의 질병 극복했다 이런 거 말고 나의 질병과 이 사회적인 연관성 이런 것들을 좀 해석해내고 이렇게 저는 그래 또 저항적 질병 서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어떤 우리 사회는 저항적 질병 서사가 필요하다. 질병 세계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아픈 사람들은 건강 중심 사회의 질병 난민이다. 이런 막 말들을 만들었는데 이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규명하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응원합니다. 정말 더 내용을 채우시고 확장하시고 그 과정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불러주시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까 죄책감 얘기와 개인 책임,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가 별로 썩 좋지 않은, 행복하지 않은 일일 경우에 사람들은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럴만하다, 자업자득이다. 라고 하는 심리적인 귀인 경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자가 이야기했다는 말은 그 얘기였을 거예요. 코로나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확진자죠. 그러니까 확진자와 감염 환자를 향해서는 막을 수 있었고 네 책임이고 네 잘못이다. 이런 식의 인식의 경향이 있는데 내가 걸릴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고 걸리게 되면 그건 운에 의한 거고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또 자연스러운 인지상정에 해당되는 심리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이제 제가 이제 연구했던 거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폐가 아주 손상된 환자이면서 동시에 그 문제로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은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우리가 개인 얘기도 있지만 가족 안에서 내지는 함께하는 관계 안에서의 질병이 주는 서사는 또 굉장히 풍부하고 중요한 게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의 이 병을 얻고 병으로 자식과 가족을 잃은 이 책임의 문제, 해석의 문제에서 나오는 울분, 그러니까 저는 그걸 울분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울분이라고 하는 감정이 갖는 이 엄청난 영향이 정말 큰데 이거를 기존의 건강 질서의 개념이나 언어로는 포착하기 불가능하다고 저는 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의료사고로 자식을 잃거나 본인이 피해가 된 경우 역시도 지금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질병권의 특히 그 서사 부분, 특히 저항의 의미에서 저항을 할 힘조차 잃어버린 이 피해 서사, 질병이 피해 서사가 되는 부분이 추가되면 또 굉장히 내용이 확장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난 인연으로 열심히 이제 읽었고 또 자료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네. 그 사이 혹시 학생들 뭐 질문이나 없나요? 예, 질문이 올라오네요. 김혜성 선생님이 새로운 시선. 예, 아이고, 저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보니까 학생 질문이 김혜지 학생이 맞죠? 제가 지금 소속이 안 써 있어서 너무 선생님자 많이 하는 건 좀 별로더라고요. 학생들끼리 막 서로 선생님 그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님 이러면 되지 않을까? 씨라든가 네, 우리 김혜진 님이 해주신 말씀을 시선을 달리 가지는 것과 다른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 이외에 일상에서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해줬네요. 일상에서 변화를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저는 약간 서로의 건강을 염려하는 거랑요, 건강에 대해서 과도하게 말하는 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에서 여성들끼리 만났을 때 혹은 남성들끼리 만났을 때도 외모 이야기를 하는 양을 좀 줄입시다,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인 외모 품평하는 것도 하지 말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외모를 소재 삼아서 이야기하는 이 시간을 좀 줄여보자. 너무 이게 외모가 우리에게 너무 메인 이슈가 너무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었는데, 건강에 대해서 서로가 건강한지 혹은 뭐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걸 잘 살펴봐주고 동료로서 뭐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건강을 뭐 어떤 건강 정보부터 해서 너무 이 과잉된 어떤 이런 상태들을 약간 줄이는 것들도 뭐 사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뭐 김혜지 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게 저희 보건학자들을 은유하건대 이제 뉴욕에서도 이슈가 됐던 거지만 내니, 그러니까 유모들, 잔소리 많이 하는 유모들 간섭하고 통제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강요하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단 콜라 같은 그런 음료를 마시는 게 건강에 안 좋은 건 맞지만 그걸 개입해서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그 내니 스테이트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공중보건학자들 입장에서는 아픈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뜻이 다 좋거든요. 이게 잘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인정하는 건 이제 다양함의 가치, 그리고 이 권리로서의 병이나 혹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없다 보면 그게 무시되거나 간과되면은 일방적이 되니까 이 세상에 일방적으로 돼서 좋은 가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게 뭐라도. 그래서 건강도 당연한 거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보건학하는 사람들끼리는 디폴트 마냥 깔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건강 얘기 자체가 아프고 민감해지고 또 심지어는 예의에 맞지 않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기회가 저희가 커리큘럼이나 이런 학교 생활에서는 잘 없어가지고 눈 뜨면 건강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건강으로 가니까 너무 아마 학생들한테도 신선하고 굉장히 자극이 되고 뭔가 뭐지 이거? 이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나중에 좀 별도로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찾아뵙거나 어떤 자리에서 또 비대면이 좋은 건 그래도 이렇게 연결이 서로 되니까 선생님 하시려는 책이나 아니면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나 계기나 경험들이 저한테 좀 있을 것 같아서 나누고 싶고 또 저도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박지우 학님이 아주 좋은 얘기. 또 그 위에도 있네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의식 수준 질문도 있었고 건강권 연구도 있었고 아주 박서연 님도 질문을 주셨네요. 이거 천천히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간이 일단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우리 이유빈 학생은 이 질문을 잘 복사를 해 두시고요. 조한진 선생님께서는 천천히 답변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느라 또 몸살기도 있다고 하셨는데 시간은 이걸로 마감을 하고 제 생각에 뭐 이메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좀 주시거나 뭐 간단하다 하면 그냥 이 자리에서 채팅으로 답변 주시거나 선택을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이제 예정된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혹시 추가 질문도 채팅 남겨주시라고 하고요. 굉장히 김창현 교수님의 추천 덕분에 만나뵐 수 있었는데 책도 읽고 또 관련된 그 보도된 내용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날 인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대학원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은 이제 의료화가 아닌 사회건강이나 아니면 건강권 저희 학생들 쓴 것처럼 또 보건, 보건이란 말이 정말 저는 이렇게 어감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설득적이고 와닿는 의미는 아니에요. 굉장히 행정적인 느낌 그리고 제공이나 기관의 느낌을 많이 줘요. 그렇긴 한데 그렇게 퍼블릭 헬스를 한다라는 자부심은 있을지언정 지금 선생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다양하게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셨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학생 질문도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바로바로 대답을 하실 수 힘드실 수 있으니까 저장을 해서 이메일로 드리면 그 답변 정도로 한 줄이든 뭐 100줄이든 편하게 쓰시면 저희가 학생들한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네. 마지막 코멘트 뭐 오늘 만나 뵈서 다 너무 반가웠고, 정말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은 어떤 책이나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계속 이동시키는 상상력인 것 같아요. 한번 내가 장애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봐보는 어떤 상상력.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좋게 좋은 사회가 되도록 좋은 연구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아이고, 예, 저야말로 선생님께도 많이 부탁드리고 함께 하시는 사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반갑고 아마 또 기회가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참여해준 학생들한테도 고맙습니다. 질문 남겨준 학생들도 고맙고요. 잘 긁어서 저장했다가 보낼게요. 예, 박은혜 학생도 의견을 남겼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우리는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몸살 빨리 나으세요.